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미래 창업자, 경영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관점은 노동조합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영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경영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자로서도. 그리고 시민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없어. 절대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편견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여기 우리 사례에서도 있고 많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노동조합은 악이고 경영자는 선이고 이런 식의 도식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 그 지적을 우리 경영학이라는 프레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단초는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뭐 사례에서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쭉 읽고 같이 토론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이제 토론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몇 가지 전략 선택이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유연화 전략에 있어서 주로 노동조합과 관련되어서 또 생산과 관련되어서 여기 사례에서는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이 좀 적용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두 부분을 좀 키로 해서 혹은 전략적 선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키로 해서 이 사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세요? 수업이나 우리 또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팀 과제에 준해서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팀 과제 몇 번 했었지. 팀 과제는 똑같이 내면은 안 되겠지만은 팀 과제에 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개별적으로 팀 과제는 같이 하시고 개별적으로 그것을 좀 잘 익혀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하지만은 뭐 그냥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같이 강의 시간에 다뤘던 강의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요. 프린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앞에 부분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제가 아직 그 13권 1호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또 공개돼가지고 또 제가 논문 심사를 하게 돼서 근데 뭐 굉장히 좋은 글이고 저도 잘 뭐 알고 되게 제가 또 존경하는 연구자예요.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진정성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과정에 전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셨고 그래서 그 사례를 다루게 됐습니다. 제목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끝없는 길. 제목도 상당히 좀 그 인문학적인 냄새가 좀 나죠. 노동시간을 왜 단축해야 될까요? 너무 오래 일하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근면하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개항되고 나서 1800년대 말에 우리가 개항됐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들 참 게으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60년대 산업화되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행운인 거죠. 그런 기재와 여러 가지 조건 또 뭐 정책적인 뒷받침 그러면서 근면성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근면성이 이렇게 발현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근면성이 굉장히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혹은 비인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이제 중요한 어떤 걸림돌로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읽도록 할게요. 노동시간이 고용관계에서 논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컨테스트리 트레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사관계 이슈를 말하는 거죠. 서로 경합하는, 경쟁하는 그러한
그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슈를 말하는 거죠. 논쟁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이교대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이 뭔가는 이제 좀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노사는 10년 가까운 협의를 거쳐서 2013년 3월부터 주간 연속 이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얼마 전 신문들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이견들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나이스하게 문제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원칙들은 합의했고 시행하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10년에 걸쳐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의 그 경영 그 풍토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보통 굉장히 답답한 일로, 굉장히 큰 질곡으로서 이런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는 기회비용, 어떤 자원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런 이제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고 제가 그 주장하는 부분은 이 10년 동안의 논의는 그 써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트러스트의 소셜 캐피탈의 어떤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그 언어의 뉘앙스들이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코드를 맞추고 같이 논의하고 또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선호나 이견들을 이 10년의 논의 과정 통해서 같이 밝혀지고 공유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노사의 그 합의 문화, 노사의 협력의 문화, 파트너십의 문화를 만드는 데서 어떤 단초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이견이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바로 신뢰관계로 갈 수는 전혀 없어요. 신뢰라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투자 없이 신뢰를 다른 말로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회적 자본만큼 어떤 그 효용성과 효과성을 갖는 그런 그 인프라이거든요. 인프라가 투자 없이 그게 그냥 형성되겠어요? 신뢰를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앞으로 하자 시작하고서 신뢰라는 것이 형성되겠냔 말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무언가를 잃고 뭐 투자하고 교감하고 교류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네, 이에 앞서 2011년 10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정당들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OECD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제일 길더라. 너무 오래 일하더라.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인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패러다임의 어떤 질적인 전환의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뭐 단적인 부분은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질적인 패러다임으로 현대자동차의 승리의 원동력은 차를 많이 만들거나 뭐 빨리 만드는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품질을 잡음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도약의 어떤 출발점 단초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바는 너무나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격으로 승부할 수 없단 말이야. 중국과 새로운 어떤 브릭스가 막 이렇게 막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은 너무 오래 일하는 거다.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관련된 이슈는 그거를 좀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일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래서 그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 그런 또 고령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실업 문제를 좀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근로시간의 단축이 중요한 이슈로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취업 동아리 많이 지원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좀 연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취업 동아리에 관해서. 예. 공고가 나면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타결된 직후에 한국 GM 등 다른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도 교대제 변경에 합의했다. 우리 이제 단체 교섭에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패턴 교섭이라고 해요. 패턴 교섭. 패턴 바게닝.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에서도 선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들을 따라서 모방하고 막 이렇게 신기술이 퍼지고 이런 형태를 띠잖아요. 노사관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띠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업체가 임금 인상률을 정하면은 그 나중에 후발 업체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같이 협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임플리시트하게 비공식적으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현대자동차의 교섭이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러니까 패턴 세터가 되는 거죠. 패턴 세터. 오씨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의지가 되겠다. 보시 이제 독일 학자거든요. 의심할 나위 없이 지난 100년간 노동 시간의 단축은 주로 입법적인 변화와 단체 협약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다. 왜 노사가 자발적으로 못한다고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노 측과 사 측의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노는 근로시간을 오래 일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시급이나 연장수당. 그럼 사무직은 오래 일한다고 돈 더 많이 벌지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직은 오래 일하면은,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일하면은 임금을 잔업수당을 주진 않지만은 뭘 주냐 하면은 승진의 가능성을 줘요. 승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냐. 물론 그런 문화도 있지만은 승진의 가능성 때문에. 승진 경쟁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법률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한 사람을 오래 일시키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사람을 그러니까 8시간을 한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4시간을 2명에게 쓰는 데에 더 드는 비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8시간짜리 한 명을 쓰지 않고 한 명을 쓰는 것보다 4시간짜리 2명을 썼을 때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사용자들은 꺼려하고 한 명을 8시간 쓰기를 16시간 쓰기를 더 바래요. 사대보험, 간접 비용, 또 교육 비용과 같은 이제 그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한 공식적인 간접 비용이 있고 비공식적인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간접 비용들이 있죠.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전화를 해도 2명한테 해야 되겠지, 관리자가. 그죠? 그래서 잡시어링, 저도 이제 많이 그걸 주장을 하는데 잘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딴 얘기지만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저도 그 처가 육아 이제 애 낳고 나서 교사인데 그거 하기를 많이 바라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려 그래. 그런 이제 간접 비용이 드니까 2명, 그러니까 4시간씩 2명 쓰면은 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뭐 애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아까 말한 간접 비용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근로자들도 조금 더 일을 해야 돼요. 4시간보다 좀 더 일을 해야 돼. 간접 비용만큼은.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도 그럼 그 비용을 주고. 그래서 둘 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8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 퀄리티가 더 높고, 직무의 개선을 아무래도 짧게 일하니까 열심히 막 집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높아지면은 둘 다 윈윈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만 환산하려고 들면은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루즈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적인 규제는 진공상태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업종이 치외법권지대로 남아있었다. 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있어요. 근로감독관들이 그
국세청도 일종의 세금 관련된 경찰이잖아요. 근로감독관은 이 노사관계에 관련된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에요, 경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아직도 임금을 안 주고 뭐 이러는 문제에 많이 집착하고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수가 제한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여전히 아직도 초보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로시간 갖고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너무 오래 일하면 비인간적이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을 못 해왔었죠.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제의 내용이나 적용 범위에서 허점을 안고 있을 뿐더러 기준법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근로감독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근로시간의 길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기업 차원에서는 노동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유연적 근로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치의 문제를 받게 한다면. 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매주 같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과 교대제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물량이나 임금의 보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기업에게 맡겨둘 뿐이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근로시간의 단축이지만 노동시간의 단축. 뒤에도 나오지만 10을 뭐 8, 9으로 8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야간 근로예요. 야간 근로. 밤에 일하지 않는 거. 밤에 일하지 않는 거. 저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인가 밤을 새워서 물론 뭐 과제를 하거나 과제가 막 임박해서 일을 하거나 밤을 새워서 술 먹는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 40대 초반, 40대 중반이 돼서는 밤을 새워서 뭘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저는 뭐 그냥 뭐 지식노동자니까 이렇게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지만은 그걸 10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입사해가지고 40대까지 야간 노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몸에 무리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계속 야간 노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리듬의 변화가 그래서 이 야간 근로가 발암물질이다. 2급인가 3급의 발암물질이라고 세계암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야간 근로자들이 발암할 확률이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법정 노동시간,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바탕으로 기업 차원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현대차에서는 흔히 10-10이라고 불리는 하루 8시간 소정 노동에다가 2시간의 잔업이 부과된 근무 형태가 이 교대로 수행된다. 그래서 이 잔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적인 유연근무제예요. 유연근무제. 되게 좀 그렇죠. 유연근무제 하면 요즘에 떠올리는 것은 스마트워크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연하게 막 재택근무하고 스마트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잔업도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오래된 유연적인 근로 방식이었다고. 무엇이 왜 유연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뭐가 유연하다는 말이 뭐예요? 뭐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일을 더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유연근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왜 그러면 유연근무제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오래됐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여기 지금 10-10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뭐예요? 유연하지 않아 전혀. 그냥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냥 맨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여러분들 은행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 잘 고민해야 돼요. 오래 일해요, 되게.
오래 일하고 돈도 많이 받긴 하지만 오래 일한다고. 그게 정말 행복한지 한번 고민해 보고서 이제 취업을 하시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한 때 월말에 뭐 이렇게 정산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11시까지 계속 일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전혀 유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냥 구조화되어 있는 거야. 11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무슨 근로의 어떤 그 프로세스의 혁신을 짜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짜내봤자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기본적인 원천적인 구조로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간조는 그러니까 일이 비효율적이고 또 비인간적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일하고.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냐면 주간조는 8시부터 18시 50분까지, 7시까지. 예. 야간조는 2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 이거 밤을 완전히 꼬박 새는 거죠. 그죠? 이거를 20년 동안 한번 해본다고 하세요. 2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1주는 주간, 2주, 다음 주는 야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힘든 일이죠.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얘기를 하면 야간에 주간처럼 사실은 똑같이 일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약간 좀 비하인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임플리시트한 노사가 사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조금 널널한 거예요. 조금 널널한 거예요. 어느 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모르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한 2시간 가면 시간을 줘야 된다. 가면 시간을 할 수 있는 수면실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이제 노동조합 측의 요구가 있는데 그게 훨씬 다르다 그러죠. 날밤을 완전히 까는 것보다는 그래도 2시간 정도 자는 것이 훨씬 신체에서는 좀 덜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리고 특근은 그러고 나서는 주말을 보내는 게 아니고 특근은 토요일 날 17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주간조가 이제 이렇게 일하고 나서 원래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좀 쉬었다가 17시에 일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구조적이에요.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이 많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물론 거기에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되게 잘 나갔어.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 2008년도 그 세계 불황 이후에 경제 위기 이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단 말이야. 그래서 또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암암리의 노사는 토요일날 근무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만난 그 중소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못 준다는 거, 더 많이 못 준다는 거죠. 이게 참 정말 좀 그야말로 골 때리는 일이죠. 골 때리는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여전히 그런 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야간 근로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야간 근로 한 사람들이 또 그 다음날 주말 특근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20대 이런 사람들. 그럼 뭐냐면은 아침에,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8시에 퇴근해서 그럼 뭐 좀 씻고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바로 이 밤을 꼬박 샜잖아요. 근데 다시 그 7시에 다시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요일 같이 또 일을 한다고. 설사 그 안에서 뭘 좀 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한 노동의 패러다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야간에다 막 그 주말 특근 이렇게 하면은 막 제가 계산한 한 30만 원씩 이렇게 막 떨어져요. 하루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어떤 효용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친 짓이죠, 사실은. 미친 짓인데 그래도 하는 거지. 하여튼 뭐 급해서 뭐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렇지만은 여기도 뭐 얘기를 하시지만은 욕심이라고 아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어떤 욕심인 거고 둘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이건 더 이상 계속 이런 두 개의 어떤 담합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2011년 기준 현대차 기술직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78시간이고 연 300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연 3000시간.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365 곱하기 8 하면 얼마냐면은 2900 얼마예요. 그러니까 365일을 매일 8시간 일해도 3000시간이 안 넘는다고. 매일 8시간씩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긴 야간 근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야간 근로 하면은 여러분들 밤새도록 놀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야간 근로 해도 그 다음날 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사무직 근로자면 좀 뭐 인터넷에서 졸긴 하지만은 이거는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위험한 작업장에서 이런 방식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잘 나가는 현대의 그 광고에 뒤편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근데 아주 불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억지로 일을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원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비판하면 좀 너무 시니컬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이건 그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인 것이죠. 현대차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면서 2011년 최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였던 것은 역설적이다. 이때 굉장히 또 호황을 많이,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휴일 근로는 거의 매주 이루어져 전체 노동시간의 4분의 1 육박하는 652시간. 휴일에 놀아야 되는데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일에 더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연장 근로의 제한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호한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사실은 꼼수인 거지. 꼼수인 것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연장 근로를 1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휴일 근로는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휴일 근로까지 합치면은 막 이게 엄청 막 40시간씩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적인 개정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시키는. 여기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은 연장 근로는 주중에 일하는 근로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 주말 근무, 휴일 근로를 합쳐서 초과 근로. 이 초과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12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지금은 감당하려고. 그럼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 자본을 뭐 투자하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 전혀 뻥은 아니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는 것도 역시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주말 근로가 왜 연장 근로가 아니야? 주말 근로가 정규적인 그 시간에서 벗어난 거면 다 주말 근로죠. 그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 전일적인 생활 형태라고 할 만큼 노동으로 획일화된 삶을 살고 있으며 현대차는 초과노동 의존적인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맨날 일하는 게 그냥 삶인 것처럼, 일하는 게 삶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는 초과 노동이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이미 굳어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차의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소정근로시간은 짧은 데 반해서
초과 근로 시간이 길어서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 체제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즉 실근로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죠. 소정 근로 시간, 즉 규정된 40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죠, 그죠? 2007년도에 그거는 이제 짧아졌지만 실근로 시간은 여전히 길다. 심지어 노조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야간 노동을 선호하는 현상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왜요? 야간 노동을 하면 뭐가 더 좋아요? 수당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야간 노동을 따오는 노조 대의원이 능력 있는 대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원들에게서. 야간 노동을 많이 따와야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다음에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지. 이는 노조의 노동시간 정책이 노동시간의 단축보다는 임금소득의 극대화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노조에게도 저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봐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이라고 하거든요. USR, Unions Social Capability, Responsibility.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임금 시대, 그리고 그 저임금을 유지해서 국가의 경쟁력, 그 어떤 기업 경쟁력을 유지했던 성장 그 개발 독재 시대에 있어서는 임금을 인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정면적인 어떤 거부이자 반항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임금을 더 높여달라는 것이 더 이상은 사회적이지 않고 어떤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 노동조합이 오히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임금 인상을 시켜달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지. 그래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87년 7, 8, 9 대투쟁, 노동대투쟁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사회적인 어떤 요구는 뭐예요?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하는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간을 좀 단축해서 집에 가서 좀 애도 좀 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비판과 요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했을 때에 노동조합이 어떤 여론을 획득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떤 파업이나 노동 어떤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영향력과 어떤 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노조가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임금소득의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노조의 어떤 조직률의 저하, 노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그 일반 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노조 스스로도 사실은 어떤 자업자득한 측면이 없다, 분명히 있다고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차의 이런 뿌리 깊은 장시간 노동 체제는 국가의 노동시간 규제가 취약한 가운데 노사가 맺은 이른바 장시간 노동동맹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런 노동조합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서 생산 설비를 더 투자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형태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말이에요. 노동조합원들이나 사용자, 거기 이제 뭐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뭐 임금 막 극대화 뭐 이렇게 한 것이 막 되게 막 그 무슨 막 돈독이 오르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냥 평범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뭐 사교육비 되고 그 주택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한 것 좀 갚으려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고 기업에서도 보면은 뭐 이게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세계적인 경쟁이, 국제적인 경쟁이. 이게 뭐 잠깐 또 이렇게 한눈 팔았다가는 또 언제 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급격하게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측면이란 말이지.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자로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노력은 반드시 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회사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 물량의 극대화와 인건비 및 설비 투자 절감을 꾀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잔업 특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핑계로 임금 소득의 극대화를 합리화하였다. 고령화의 진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야간 근로, 장시간 근로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부추겼지만 그것이 임금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나마 주간 연속 이교대제가 합의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어떤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간 연속 이교대제 합의의 배경, 여기서 드는 의문은 현대차의 장시간 노동이 노사 담합의 산물이라면 노사는 어떻게 해서 주간 연속 이교대제 도입에 합의할 수 있었는가? 여기 좀 설명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고 그 하는 시간을 맞기 위해서 쭉 같이 좀 현황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 토의하시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노사는 2005년 이미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저도 한번 가서 그 미국 그러니까 독일식 근로시간 위원화에 관해서 노사 양측에 한번 강의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은 노조 선거의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노동조합도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야간 근로가 힘들고 그랬으니까. 회사로도 교대제 변경이 노사 간의 핵심적인 갈등 이슈로 등장한 데다가 도입 시기까지 합의한 마당에 이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설비 투자나 인원 충원, 임금 인상 등이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물량의 보존에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10, 그러니까 8 플러스 2로 거의 24시간이 돌아가요. 4시간 정도 쉬는데, 그러니까 10시간, 10시간이니까 4시간 쉬잖아요. 그죠? 근데 10으로 이렇게 굴러가던 곳에서 8 플러스 1로 해서 그러면은 9시간, 8시간, 17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7시간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물량,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까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그 고민이고 우려가 되는 바였고 생산 물량이 줄어들까봐. 노동조합은 무엇이 가장 큰 우려이고 걸림돌이었을까요? 뭐가 제일 어려움이었을까요? 노동조합은 도입은 하고 싶은데 야간 노동이 힘드니까 뭐가 제일 그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주간 노동 이교대가 도입되면은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야간 근로 수당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논쟁의 이제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을 그대로 다 주고서 그리고서는 주간 연속 이교대제를 하자니 회사로서 너무 부담인 거죠. 그럼 일정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 노동 강도가 물론 세긴 하지만은 조금 널널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더 노동 강도를 좀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UPH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조금 이제 고통을 좀 안고, 그다음 사용자는 임금을 좀 더 주고, 야간 수당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에 관해서 10년 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됐던 거고, 막 달랑말랑 했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또 많이 팔리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어그러지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10년 동안 이어왔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러스트의 어떤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삼성의 취약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런 갈등과 이런 그 10년 동안의 투자, 그러니까 협의에 그런 경험이 없다는, 노조에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무리,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한계, 인사 관리로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삼성도 잘 나가죠, 여전히.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한 직접적인 계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2011년 10월 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로서는 계속 OECD 2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근데 이제 그 가시적인 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대표적인 패턴 세터인 현대자동차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완성차 5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현대차는 엔진, 변속기 공장을 포함한 전 공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울산 1, 5공장은 14에서 25% 위반 비율을 보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드러난 변화의 하나는 교대제 변경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노동부가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계기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되고 시정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로서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통해 노사 간의 핵심 이슈는 물론 법 위반 문제까지도 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는 노동부에 장시간 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공의와 공언과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이 회사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을 피할 수 없는 조치로 압박을 하였다.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이러한 점에서 현대차의 노동시간 단축은 외부적으로 강요된 자발성.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말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고 그 패러독스컬한 표현이죠. 외부적으로 강요됐는데 어떻게 자발적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부적으로 강요됐는데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네,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 팀별로 좀 쉬었다가요. 네, 팀별로 요 나머지 부분을 좀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 여기 지금 외부적으로 강요된 자발성은 한번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팀별로 여기 한 장씩 받아가셔서 팀명을 적고 그리고서는 1시간 후에 그러니까 4시 반에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팀별로 요 과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쓴 걸 같이 얘기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일종의 집단적 발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에 UPH나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어떤 작업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빨리 한다거나 작업 시장을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은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대로 다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나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어렵지만은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집단적 발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요. 간접 이윤? 간접 비용을 증가시켰다. 간접 비용이 뭘 말하나요? 임금 보전 수당 뭐 이런 걸요. 예, 그런 것들 늘렸다고. 예,
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그죠?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인건비가 증가되는, 시간당 인건비가 증가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기업의 그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것이 동시에 또 뭘 수반했냐면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은 작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인건비가 증가되긴 했지만 그것에 따른 또 우리가 이제 생산성을 감안한다면은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비용 증가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 협상 자체가 비용이죠. 그죠? 예,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협상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킨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들어보고요. 상생조. 상생조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되게 좀 당황스럽죠, 그죠? 이렇게 막 제가 찍어서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되지 않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상생조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한번 찍으니까 또 다 찍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네. 누가 제일, 이다은 씨. 네, 예, 이다은 씨. 얘기해 보세요. 예, 뭐, 둘 다. 예. 그렇지만 노동조합 선거에서 매년 그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조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고 노동 생산성을, 노동 강도를 전혀 강화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전제로 내걸었던 거죠. 그것이 가장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축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후에도 계속 변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 종결점은 아니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끊임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더 다른 좋은 이제 패턴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딸린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큰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엄청 있거든요. 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 동시 생산 방식, 싱크로나이즈 돼 있어서 재고를 최적화하는 거 있잖아요. 지트 생산 방식 있죠. Just in time. 그래서 이제 그 직접 근로시간을 연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패턴 교섭의 형태로 퍼지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내무반.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그 협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아니 너그럽기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것이 성과의 가장 그 중요한 지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단계들을 이렇게 좀 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또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수학 문제처럼 최적의 어떤 답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둘이 서로 합의하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어떤 과정, 그것의 단계, 그것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에서처럼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첨예한데, 이제 이런 논의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섭섭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용 창출은 이제 좀 고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이게 이제 그렇지만 협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서는 이거 자체도 좀 운영하기 어려운, 타협하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뭐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 분명하다고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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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평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쓴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 굳이 써내셨. 예.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말로 해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하려고 받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기업과의 어떤 성과에 좀 관련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기업 내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잘 하셨고요. 요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중간 시험을 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요. 개념과 사례 적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파워포인트 안은 전부 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렇죠. 사례 우리 다른 거 없죠, 그죠? 다른 사례 우리 다른 거 없죠. 예. 수업에서 요 사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